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베테랑 2를 연출한 유승환이고요.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GV 처음인데 이런 대단한 영화 GV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캐릭터들 뇌 이야기 같이 섞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참 이 영화를 이런 지식인하고 지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더레이터 따로 없이 장 박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참고로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돌비 비전 돌비 시네마 관람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작업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지난주에 기술시사하고 와, 이 돌비의 위력이 이거구나 싶어서 되게 돌비로 관람하신 분들의 표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아무튼 만족스럽게 관람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GV에 흔쾌히 응해주신 장동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시면서 좀 궁금한 거는 저보다는 이 뇌과학 전문가인 장동선 박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재밌는 답변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냥 감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이분은 연구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 영화 연출자의 의도가 또 관객은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오늘 진행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같은 것도 궁금하잖아요. 베테랑 1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9년 만에 지금 후속작이 나온 거예요. 이 후속작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이 계획은 9년 전에 있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너무너무 우리가 다루는 인물들에 대한 애정도가 스태프와 배우들하고 그것이 너무 높아져서 이미 촬영 마무리하기 전에 수편을 꼭 만들자. 그래서 실제 촬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도철 형사가 입고 있는 안에 입고 있는 카키색 점퍼 있잖아요. 여기 뜯어져 있는 그 점퍼가 1편 때 입었던 똑같은 옷인데 그 옷이 의상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황정민 선배는 개인 옷을 입었던 거예요. 1편에. 그러니까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정민 선배가 집으로 안 가져가고 의상팀에 옷을 맡겨서 이거 속편을 만들게 되면 이 옷을 그대로 다시 입겠다 하고 의상실에 맡겼는데 이게 9년이 걸릴지는 몰랐죠.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자마자 결정되자마자 찾은 게 옷. 그래서 근데 다행히 창고에 잘 보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9년씩이나 걸린 건 1편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둬서 좀 부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큰 성공을 기대를 하고 만들었던 영화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니까 이제 다른 거 하고 우리의 또 서도철 형사님도 뭐 목사님도 하셨다가 쿠데타도 일으키셨다가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셨다가 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서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보니 이게 재탕은 하기 싫었고 성공을 반복하기 싫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사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 아니 근데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서도철 형사도 그렇고 오팀장도 그렇고 9년 동안 승진을 못한 거예요? 승진과 성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는 다른 포지션 나타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멤버가 똑같이 있어서 야 9년이나 승진을 못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9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모였는데 영화에서 국과수를 찾아서 쩌걱쩌걱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저희 베테랑 2편의 첫 촬영이었는데 옷을 입고 찍는데 마치 지난주에 헤어졌다가 만난 것 같았어요. 이게 여기 이제 뇌과학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특정 맥락에 오게 되면은 그 순간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원래 공부하던 독일 동네 가면 시간이 하나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원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뇌가 쭉 모든 거를 막 이렇게 기록처럼 책책책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에 특정한 상황에 딱 들어서게 되면 그 모드로 가게 돼서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지만 다시 미국에 가면은 그 순간부터 나의 기억은 시작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과 여러 역할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뇌 안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깜짝 놀라게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럼 뇌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뇌는 1년, 2년, 3년, 9년이라는 시간으로 카운팅을 하지 않고 얼마나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는가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9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재밌게 봤던 건 9년 동안 우리의 뇌와 기억은 그 큰 변화를 못 느끼고 그 순간 그대로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사회는 많이 바뀌고 기술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과수이기도 하시지만 국과수 기술 중에도 9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 생긴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 몇 년 전부터 쓰는 기술이 유전자 몽타주, DNA 몽타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DNA를 받으면 얼굴이 얼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런 기술들이 되게 신박한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건 9년 동안 형사들은 승진을 못했지만 한 명만 총영이 되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베테랑 2를 만드시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기술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느꼈을 텐데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 세상에서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라고 느끼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많이 바뀌었다기보다 9년 전에도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달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오프라인의 세상, 그러니까 오프라인 삶에 영향을 좀 심각하게 끼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이거 되게 과학으로도 그 백업이 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새로 들어온 책 중에 조나탄 하이트 교수의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보여주면은 딱 9년 전이에요. 2015년 경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자살률, 우울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10대, 20대나 젊은 세대에서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정신건강, 자살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최근에 이제 진단을 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뇌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경험하게 된 세대가 어떠한 정체성이나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기존 세대보다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걸 그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 저는 해치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어떻게 보면 뭐 쌍둥이 폰도 사용하고 굉장히 디지털 기술 어떻게 또 미디어를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는가를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2010년, 15년 이후의 기술을 잘 사용하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제로 그 9년 사이에 일어나게 된 변화를 사실 이 영화의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인 해치가 또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경계선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것들이 일종의 온라인 마녀 사냥이랄까요? 그 쉽게 여론몰이가 굉장히 좀 상대적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쉽게 조성이 되고 그 여론이 조작될 수 있고 또 사실관계도 지금 또 딥페이크의 시대에 사실이 조작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과 그 가상의 세계에서 그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혼돈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뭔가 이게 어떤 그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사실은 과학기술계나 AI 연구원 쪽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를 지지한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짤들을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였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를 일부러 의도하고 내 쪽으로 여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포스팅한 걸까? 아니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이거 진짜로 자기 지지한다고 믿고 가짜뉴스를 믿어서 올린 걸까? 진실은 어딘가 그 사이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포스팅한 걸 보는 많은 사람들은 더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AI의 시대에 너무나 간단하게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과연 진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될 텐데 저는 영화 안에 나왔던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과악을 구분하고 누가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걸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해치는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되게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1편과 뭔가 성공을 재생산하고 싶진 않았고 뭔가 새로우면서 동시에 관객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1편이 선과 악의 경계를 뚜렷하게 딱 그어놓고 우리가 응원하는 서도철 형사의 진행을 마치 유사 스포츠 관람하듯이 우리가 그 한일전 막 관람하듯이 막 무한정 응원을 해서 뭔가 상대편을 무너뜨렸을 때 쾌감을 이렇게 팍 시원하게 터트리는 방식이라면 이 영화는 대결 구도라는 액션 영화의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 내가 대결해야 되는 상대가 내가 선이고 상대가 악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가 충돌한다면 서로 각자의 다른 정의와 신념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린 사실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 과연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신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나만의 신념,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가치,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뉴스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정치적인 신념,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념인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해치가 정말로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해치를 움직이는 동기는 결국 대중과 여론인가. 사실 그 사실조차도 영화를 보면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이제 보셨으니까 그 해치라는 인물을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 어떤 인간인지를 뇌과학자 입장에서 한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됐네요. 자, 근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해치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치라는 캐릭터랑 서도철 형사라는 캐릭터가 초반에 오버랩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캐릭터가 사실은 거의 어린 서도철과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서도철 같은 느낌으로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한 편이 돼서 싸운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영화 초반에 스포일러를 할 것도 없이 해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미 드러난 채로 이 관객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진행돼 가면서 되게 서도철 형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또 해치라는 캐릭터랑 박선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선우는 서도철 형사처럼 되고 싶어하고 이 동료들이 생긴 거에 되게 행복해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해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이 해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나 해치 역할을 가져가는 것도 못 견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라고 보기에는 페르소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 개의 페르소나와 여러 개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느끼면서 영화를 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게 그것이 다중인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근데 다중인격하고는 좀 다른데 다중인격은 내 안에서 어떤 인격이 진짜 나인지 아이덴티티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특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어요. 우리 엄마 만날 때 나와, 우리 아들하고 놀 때 나와, 직장 동료와의 나와, 이 모든 내가 같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뇌과학 영역에서는 이거를 최근에 새로운 영역이라고 나온 게 2인칭 뇌과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1인칭은 뭐냐? 철학과 사유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은 이런 거야. 뭐 철학자가 말하고 사유하고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제품 오늘도 이렇게 영화 보고 1점에서 10점까지 몇 점이었습니까? 이러면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9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는 내가 1인칭에서 내 안을 물어보고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냐? 3인칭 뇌과학으로 간 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의 눈 움직임, 행동,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물어보지 않고도 관찰자가 3인칭으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분석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 사회인지 신경뇌과학 하고 있는 신경과학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2인칭 뇌과학으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험실에서 뭐 영화 보여주고 사람들의 뇌 반응을 보는 거는 진짜 반응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안에서도 해치라는 캐릭터가 박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이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의 사람인가를 보면 여러 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 안에도 여러 존재가 있다. 근데 어떤 존재가 꺼내지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어떤 시스템에 살고 있고 어떤 동료들을 두었는가가 내 안에서 누가 꺼내지는가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도철 형사가 바르게 가는 거는 서도철 형사도 화가 많은 사람이고 선을 넘기도 하지만 그의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동료들이 있고 베테랑 형사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도철이 혼자 히어로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더라도 메인 캐릭터는. 반면에 해치는 제가 볼 때 되게 큰 혼란을 느끼고 있는 캐릭터 같았어요. 되게 외롭고 사실은 여론과 대중에게 굉장히 많이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상의 동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충고보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어떠한 더 넓은 대중과 여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약간 공허한 느낌도 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존재로 갈 수 있는가에서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더 살면서 꼭 빌런으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해치라는 캐릭터가 강화되게 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떠한 피드백 누가 나에게 많은 관심을 주는가 박수를 쳐주는가 와 너 잘한다라고 얘기한 이런 얘기들인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여러 지식인들을 보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시작하면서 변하는 지식인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 팬덤이 생기고 내 댓글들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막 추앙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뇌의 입장에서는 나는 객관적이고 세상에 대한 밸런스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거울처럼 내 주변의 피드백에 의해서 나도 변화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런 진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다시 이제 보면서 해치라는 캐릭터가 되게 복잡하고 여러 캐릭터가 담겨 있고 또 현대 사회에서의 젊은 세대를 좀 대변하는 캐릭터처럼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서도철은 자신이 돌아가고 지켜야 하는 좀 피곤하고 남루하지만 자신의 일상이 있는데 해치는 영화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일상이 없죠. 그래서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막 신나고 히어로 이런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고민 많고 아내한테 혼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이라는 게 꼭 나를 다 막 멋지게 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되게 일상에서 치이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일상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히어로로 봐주는 그 온라인의 공허한 큰 대중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빌런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해치는 사실은 되게 무서웠던 거는 그냥 완벽한 어떤 악인의 캐릭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저 해치처럼 될 수도 있고 해치의 유혹에 놀아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 캐릭터다라고 느꼈어요. 그 연출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캐릭터로 생각하고 그리셨나요? 일단 저는 해치, 그러니까 제가 장 박사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좀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화 만들기에 관한 어떤 이론
공부를 하거나 뭐 서적을 읽거나 하게 되면 그 인물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법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인물의 일관성에 관한 그 항목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살아가면서 과연 인간이 일관성이 있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게 인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일관된 인물은 인류 역사상 진짜 몇 안 되는 위인 몇 명이 일관돼 있고 대부분의 우리는 일관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위에 따라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층적인 면모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해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라는 것은 왜 그 여러 사람의 삶들의 일부분들을 감독이 이 부분을 보여주겠어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해치에 관한 관점이 좀 다양하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해치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렇게 됐고가 아니라 현상만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도철이 결국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서도철이 마지막에 수갑을 채우면서 너는 내가 조서로 죽여준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 서도철의 진짜 형사로서 임무가 완수되는 지점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그 앞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는 채 우리는 그 순간의 경험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다기보다는 저 스스로가 요즘에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저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 이것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에까지 이르는 어떤 사람이라면 정말 무섭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치에 대한 발음들이 다 있죠. 어느 정도는. 내가 사실 그 9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제가 영화에서 느꼈던 게 성추행 교수, 촉법 소년, 연인 염산 테러, 뺑소니 살인 사건, 임산부 살인, 폭주종, 정의부장 TV 이 9년 동안 제가 뉴스 보면서 속 터지고 너무 분노했던 순간들이 영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이다라고 느끼면서 나도 해치가 있으면 응원하고 싶다. 해치라는 캐릭터를 내 안에서 꺼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처음에는 서도철 형사도 거의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살인이 따로 있나? 뭐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결국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마지막에 행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가 서도철 형사의 선택을 그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다면 해치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이런 본인의 이제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희생을 넘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이 일관된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습이 있는 게 맞고 영화 보면서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웠던 거는 우리 안에도 다 해치가 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다 서도철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맞부딪히면서 내가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도 고민을 하는 시점을 준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들을 좀 믿었어요. 그러니까 1편을 개봉하고 나서 당연히 대중영화로서 장르영화로 흥행의 파급력을 생각하자면 보다 더 좀 명쾌하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대중영화에서 이렇게 뭔가 마침표나 느낌표보다 물음표를 던지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저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테랑 1편을 좋아해 주셨던 관객분들도 분명히 성장을 하셨을 것이고 좀 뭔가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원시원한 영화들은 계속 저보다 더 재밌는 영화 만드시는 다른 감독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영화들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인물이 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징하는 형사의 시원한 쾌감도 쾌감이지만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인정하는 어른의 모습, 그러니까 식탁에서 마지막에 제가 되게 황정민 선배님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아들하고 라면을 먹으면서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저하고 주연 배우 황정민 선배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물을 만든다라는 것은 일정 정도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서서히 침몰하는 것 같고 광인 여러분들의 그냥 뭐 막말로 얘기하자면 주머니 털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반보라도 이렇게 앞으로 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광이 분명히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시원하게 사이다로만 가는 영화가 아니라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관객의 뇌를 약간 괴롭히기도 하는 영화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런 질문들이 또 다른 내 안에 어떤 깨달음과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고 라면 먹는 장면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 영화 보고 나서 다 라면 먹고 싶지 않나요 지금? 그쵸? 되게 라면이 엄청 땡겨서 사실 그 라면이라고 하는 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먹고 둘 다 상처 입었고 얼굴 상처 그 장면이 되게 인간적인 장면이었고요. 그 안에도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가해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도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고 형사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미안해지고 약해지는 모습 되게 아들과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뭐 이게 저희 아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저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성장하면서 뭐 이러저런 문제들을 겪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이제 어린 시절에 좀 그런 학교에서 좀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첫째도 그렇고 사실은 저의 경험이 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 친구들끼리 뭐 그런 거지 뭐 야 다 그러고 크는 거야. 그러고 야 만약에 애가 그러면 야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막 이제 야 머리를 들이받고 막 이제 집에서 뭐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한무술 하시거든요. 네. 야 맨손으로 배를 때려 배를 막 이러고 하고 했는데 위험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는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막 야 이게 아빠가 키도 짧지만 생각도 짧았다 뭐 이러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그 황정민 선배님의 그 아들하고 저희 막내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 배우로 영화 감독으로 그다음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그래서 그 극 중에 라면도 우리 뭐 미술소품팀이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황정민 선배가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끓였어요. 이렇게 나는 밤에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먹는다고. 잘 끓이시던데요. 되게 먹음직스럽던데. 사람이 오지랖이 있어서 현장에서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신경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황 선배는 연기만 잘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둘 다 투머치 토크라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관객에게도 플로어를 오픈하고 싶은데 감독님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막 생각나는 인용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일관되기만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인이자 시 중에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한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Do I contradict myself? Well, I contradict myself. I'm large, I contain multitude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가 뭐냐면 나는 모순된 존재인가? 나는 나 스스로에게 모순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서는 끄덕끄덕하면서 모순된 존재지. 인간은 모순된 존재야. 그렇지만 이 연을 어떻게 마치냐면 나는 거대하고 내 안에 수많은 세상을 품고 있어. 라고 이제 연을 맞추는데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일상에서 자주 생각하는 게 어떤 연예인 스캔들 터지면 다들 나쁜 사람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무고였어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변하고 우리는 사람을 어떠한 일차원적인 잣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려운 선택이지만 영화에서도 복잡한 캐릭터와 질문이 담겨 있지만 우리는 다 모순된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 누구에게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서로가 모순된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면 조금 너그러울 수도 있을 텐데 항상 나 자신은 모순되면서 내가 모순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네. 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잣대들을 쉬운 답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안에 그 내가 어떤 정보에 기반해서 세상을 보고 정말 악을 처단하는 방법이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쉬운 답 하나의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된 답들이 있다라고 하는 답을 던져준 영화였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장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착각이. 근데 저는 그런 이 영화 만들고 나서 그 관객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왜 영화 끝나고 나서 자신의 감상평을 올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예전과 굉장히 달라진 영화 관련 풍토가 친구와 혹은 그 애인과 뭐 가족과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풍토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별점 평가 매기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진짜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마음속에 품고 다른 이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못 봤던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뭐 이랬을 때 훨씬 더 그 자신 안에 들어선 영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한 편의 영화가 좀 더 오래 남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영화라는 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누가 이 형사의 삶을 실제로 일선에 뛰는 베테랑들의 삶을 이렇게 잘 알겠어요. 근데 사실 진짜 형사님들 잘 알고 현실 고증이 잘 됐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 안에 들어가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뇌 안에 담을 수 있는 세상의 그릇이 조금 커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예술이 가진 가치고 영화가 가진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더 넓히고 그 그릇 안에 더 많은 걸 담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 영화의 어떤 부분들을 내 안에 그릇에 담았는가 서로 나눠보면 더 맛있게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영화를 통해서 남산 계단도 구를 수 있고. 아파 보였어요, 정말. 네. 와, 이거 뭐 영화 찍다가 다친 사람 안 나왔습니까? 저희는 안전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전하게 촬영했고, 진짜로 안전하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 물론 이제 그 뭐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찍는 것보단 힘들죠. 힘든 것들이 있는데 스태프들 그걸 또 이 안전한 세팅을 하는 스태프들의 노고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현장이 안전해야 더 강력한 스턴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상 외로 굉장히 안전하게 그 찍은 걸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뭐 클로바 더빙 같은 거 사용하고 AI 기술을 사용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영화에 어디에 새로운 기술 사용했나요? 여기 이제 그 앞에 뭐 그 뉴스들 막 나오고 하거나 뒤쪽에 이제 뉴스들 더빙하고 할 때 요즘 우리가 사실 AI로 재생되는 음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팍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영화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막 그 화면을 차지하고 하는 것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는 뉴스의 소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그 AI를 활용한 것들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나누고 CES에서 만났고 해서 미래 기술이나 AI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저희가 이런 미래에는 영화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 질문까지 가게 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오래 기다리신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텀블러백이 경품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뒤로 갈수록 질문 선택되게 항상 적어서 바로 앞에서 질문 이렇게 나오셨네요, 두 분. 네. 어디? 마이크가 있네. 네. 그럼 바로 이 두 분 연속으로 먼저 앞에서부터 계단 조심하세요.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전제일주의. 네, 감독님 그 영화 너무나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또 감독님 그 영화는 다 매니아인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어떤
그 또 영화 하나 하냐면 범죄도시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아트박 사장님이 예, 아트박 사장님이 근데 마지막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예, 예. 많이 때려잡고 다니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약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투도 구상하시면서 그 순간에 범죄도시 시리즈가 계속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그래서 좀 뭐야 부담 이제 투를 만들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신 건 없는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솔직히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저런 B급 무비가 무슨 1,000만 원이나 돌파해? 그것도 계속 뭐 1, 2, 3편, 4편씩 솔직히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솔직히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4편 보니까 이제 한개 왔네? 이제 5편, 6편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내년에 만드는 게 아니라 또 후년에 뭐야 개봉한다네? 또 그런 또 솔직히 좀 비판의 생각이 좀 또 있었어요. 저는 한국 영화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제 베테랑은 범죄도시 하는 거는 다르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 또 뭐 이렇게 뭐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거라든지 단순히 뭐 펀치를 하면서 거기서 똥게임을 느끼는 게 범죄도시 시리즈라면 베테랑 시리즈는 뭔가 좀 부자 간의 단절 그런 문제 이런 거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걸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게 계속 시리즈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질문이 아니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범죄도시 시리즈하고 나왔을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지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베테랑 3는 어떤 또 톤을 만드실 건지 맞아 이거 재밌네요. 베테랑 3가 과연 나올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자리에 범죄도시 팬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범죄도시 재밌죠. 전 되게 재밌게 봐요. 그리고 일단 이 마속도 형사와 서도철 형사는 체급이 달라서 이 헤비급하고 이게 이 경량급이라 체급이 달라서 헤비급하면서 저를 보세요. 이거 무의식적으로 이 뇌과학자의 유머란 그 공교롭게도 그 베테랑을 출발할 때와 범죄도시 출발할 때 이 소스를 제공한 형사가 같은 형사예요. 그 범죄도시의 실제 모델이 베테랑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 형사가 굉장히 좀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마동석 선배가 이렇게 부당거래 때 같이 자고 그래서 원래 그 오대환 배우가 왕형사 역할이 마동석 선배 역할이었어요. 근데 마동석 선배가 그때 범죄도시를 기획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베테랑이 저희가 이제 먼저 들어가는데 자신이 근데 이거 카메오라도 출연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형사 어떻게 팀원종으로 그러니까 저쪽 다른 팀원으로 했으면 콜라보를 해도 되는데 영 엉뚱한 아트박스 사장님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뭐 세계관이 이제 충돌하니까 뭐 콜라보는 좀 힘들고 근데 부담은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른 영화를 만드니까 물론 이제 형사 영화니까 그런 이제 관객분들이 볼 때 어떤 장르적 유사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동 선배 같은 경우는 먼저 소재를 보내요 저한테. 그러니까 소재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2편, 3편, 4편은 어떤 겁니다 하고 막 그 소재를 보내기도 하고 저도 안 겹쳐요. 뭐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2편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달라서. 그냥 앞으로 그리고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범죄도시 4편의 관객분들이 열광하는 지점과 또 베테랑의 또 사랑을 해주시는 지점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제 2편이 얼마만큼 또 이 개봉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3편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중단일지 뭐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야지만 3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고서 그래서 아무튼 이후의 이야기는 있긴 있습니다. 지금 해치에 대한 과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초고 시나리오도 나와 있고 마지막에 자막 올라가고 딱 쿠키 쿠키가 있잖아요. 3편을 시사하는 듯한. 네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문 재밌었고요. 저도 두 영화가 너무 상호 보완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먼치킨 물이니까 무조건 마동석이 이기고 다 때려잡는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더 취향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 의식이 유머를 가지고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영화라고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둘이 약간 다른 포인트를 건드려준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봤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텀블러 백 꼭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바로 뒤에서 또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와서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편 때도 시사회 때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오늘은 그 이상으로 더 재밌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랑 아는 분 아닙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화면 그 구도라든지 그 영상미적으로 만화책이 약간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근거리와 원거리에 그 초점이 보통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이게 선명하게 있다거나 그런 장면을 많이 봤고, 뭐 음향도 아주 정말 생동감 있는 멋진 음악.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제 얻으셨는지, 아니면 진짜 만화책에서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이제 아까 내용이 나왔지만 그 해치의 서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서사가 솔직히 여기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3편으로 미루셔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그 점을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음향에 대한 그 인상이 좋으셨다면 그건 돌비 애트모스의 힘이 또 커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이게 지금 다른 일반관에서 보는 거하고 제가 처음에 기술 테스트 시사를 하면서 야 이게 소리로 때리는 게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저의 이 작업 파트너인 항상 저의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을 해주시는 모노콘의 김창섭 대표님이 저는 한국 최고의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자부합니다. 그 모가디슈 때의 뭐 총소리나 밀수의 물소리나 다 그분이 만들어내신 건데 그 이분의 이번 믹싱 디테일은 진짜 놀라웠어요. 그래서 돌비 시네마 테스트를 할 때 몇몇 그 저와 친한 감독님들이 와가지고 먼저 관람을 같이 했었는데 그 까다로운 나홍진 감독이 이 저 색감과 사운드에 대해서 끄덕끄덕하고 가서 잘됐다 이 생각을 좀 했고. 말씀하신 그 화면 연출은 그 원경과 근경의 포커스가 다 맞는 것은 그 스플릿 필터라고 하는 특수한 필터를 사용하는데 제가 70년대,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적으로 만화보다는 70년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그 뉴욕 베이스로 해서 수많은 스릴러를 연출했던 브라이언 드 팔마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브라이언 드 팔마가 사용하는 줌이나 그런 스플릿 필터 테크닉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제 영화 보면은 뭐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짝패나 주먹이 온다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써요. 그러다가 그 영화들이 장사가 별로 안 돼가지고 이런 건 안 먹히는구나 이러고 이제 안 쓰다가 요즘 제가 약간 좀 뭐 먹고 살만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쓱 한번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볼까 하고 요즘에는 사실 잘 안 쓰는 기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걸 하게 되면 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 CGI 테크닉을 쓰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이번 영화가 블루매트가 거의 없었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모니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하고 정말 옛날 방식으로 세트에도 그린 매트를 안 치고 옛날처럼 그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이 배경에 세워놓고 찍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다시 뭐 이렇게 돌아가서 한 거죠. 그리고 해치에 대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건 조금 해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다음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사를 덜 푼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해치에 관한 어떤 사연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의도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서도철의 초반부 회의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터널 장면까지를 보시면 그 그림자를 많이 보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치는 서도철의 또 다른 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도철은 어쩌면 해치와 싸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를 보면 뒤에 보면 그 자기가 했던 말들이 그 해치의 행동으로 이어져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실제로 그런
1편을 떠올려 보면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그 1편을 보면 사실 다시 보시면 1편이 되게 경쾌한 영화 같지만 1편을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방식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서도철이. 그러니까 1편에 대한 약간 반성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치가 그 처음부터 빌런이 누군지 뭐 이게 안 밝히고 했던 것도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빌런이 누구냐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빌런이 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이 여파가 중요한 영화지 이게 무슨 절름발이가 범인이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역설적으로 빌런에 대해서 감췄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왜 그러면 해치에 대해서 그거를 쓴 거야라고 했을 땐 제가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래서 실제로 정혜인이라는 배우와의 호흡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일종의 외전 형식으로 그 독립된 해치의 이야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저희가 좀 아까도 유튜브 인터뷰를 하면서 해치라는 캐릭터에 대한 서사는 관객의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연출 의도가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흥미로운 뇌과학을 덧붙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가가 여러분이 누군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볼 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서사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하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내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들은 내가 이걸 멈출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멈출 수 없이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룸이 있잖아요. 그럼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어떤 서사가 생겨나냐 하면은 결국은 저 피해자가 자기가 자원해서 온 거잖아. 실험하겠다고. 도움 받았으니까 괴롭힘 당하는 거지. 좀 심하긴 하지만 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네. 자기 잘못이네. 이러한 형태로 서사가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면서 불합리하고 괴로운 걸 많이 보는 거는 보는 사람의 뇌도 괴로워요. 우리가 뉴스 보고 정말 이런 악독한 사람들 감옥에도 안 가고 잘 사는 거 보면은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를 계속 보는 게 우리 뇌 안에서 서사를 바꾸는데 점점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 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가혹해지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걸 받겠지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서사가 보는 사람 뇌 안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적 복수를 좋아하고 린치를 좋아하고 저 사람 이제 유튜버가 가서 막 내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 세상에도 그걸 보면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린치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한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합리함과 억울함과 이거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이러한 걸 봤을 때 누군가가 나왔으면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지라고 하는 마인드가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합리함을 안 겪은 나라에 살았다. 난 정말 평화롭고 범죄가 거의 없는 나라에 살았다. 똑같은 억울한 상황을 봤다면 보통은 그쪽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야 이런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시스템을 바꿔야지.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건 어떻게든 누구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자. 이게 먼저예요. 나쁜 놈을 때려잡자가 먼저가 아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저놈은 극악무도하니까 나쁜 놈을 먼저 때려잡자라는 형태로 우리 뇌가 반응한다는 건 거꾸로 우리 사회와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던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참아야 하고 꾹꾹 눌러두고 불합리한데도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거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해치라는 캐릭터를 그냥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보고선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 나온 캐릭터를 보고 우리가 뭘 느끼느냐는 거울처럼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안에 그런 사회를 적나라하게 거울로 보여준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저는 마지막 질문은 감독님께서 선택해 주시죠. 가운데 남자분. 와, 예, 저게 얼굴까지. 제 사진을 옛날 사진 아닌가요? 네. 영광입니다. 창의적입니다. 네. 저도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좋아요. 네. 한때는 날아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짝패 때부터도 계속해서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했고 계속 봐왔던 이제 팬으로서 오늘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사실 류승환 감독님 영화의 이 액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보는 사람마저도 뭔가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 같은 어떤
시각적인 공감을 느끼는 액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오늘 영화에서 그런 액션에 굉장히 어떤 뭐랄까 끝판왕이라고 느꼈던 게 그 계단. 정혜인 님의 낭심을 3번이나 때렸던 그 사실은 더 때렸는데 줄인 거예요. 가혹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그런 그 액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하에서도 사실 하면은 안 되는 어떤 남자들 간의 어떤 그 합의가 있는 사실 그런 거고 영화에서도 사실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액션 영화에서 진지한 액션 영화에서 그거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니 007 시리즈도 나와요. 뭐 그렇기는 네. 한데 그건 이제 공혼하는 장면, 이건 정말 서로 대결인데 그거를 했다는 거는 참 보면서도 많이 아프셨군요. 예, 보면서 또 참 아니 근데 입장 바꿔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예, 그렇긴 오죽 두드려 맞았으면. 하죠. 근데 네. 그걸 보면서 또 다시 느꼈던 게 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그 폭력이라는 관점이 좋은 폭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폭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낭심을 때리는 액션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하에서는 나쁜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의를 실현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력이라는 도구에 우리가 나쁜 폭력, 좋은 폭력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 장면을 연출하실 때 어떤 의도나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장동선 박사님 내각 그의 전문가로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액션을 통해서 특히나 류승환 감독님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공감적인 통증에 대해서 어떤 내각학자로서의 시선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일단? 네, 왜 그런 장면을 넣으셨어요? 아우 저 제 사진 들고 계실 때 패스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배우이자 무술가인 이소룡이 이소룡 선생께서 절권도라는 무술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무술을 만들고 나서 자기는 이 세상에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 격투가들이 저 무슨 이렇게 60kg 조금 넘는 친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다니냐 뭐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링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룰 안에서 싸운다 그러면 나는 최고일 수가 없다. 하지만 규칙이 없는 길거리에서 싸운다라면 상대의 모든 부분을 타격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였거든요. 거기에 그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는 그 낭심차기 눈찌르기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오죽하면 막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살라고 이제 공격할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싸우면 지는데, 제가 근데 이번 액션 연출에서 가장 이 서도철이라는 캐릭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액션 장면으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그 아시바가 넘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아시바가 넘어질 때 서도철의 판단은 해치를 쫓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순간 가장 빨리 선택하는 건 정말 짜증나는 정의부장을 보호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서도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는 거고 내가 결정적인 딜레마의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낭심을 때리는 게 그렇게 또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조금 더 부분은 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대답이지만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저한테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뇌가 가장 강력하게 공감하거나 반응하는 종류의 자극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맛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력한 고통의 자극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 반응으로 이 미러 뉴런,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신경세포처럼 바로 느끼게 되는 즉각적인 공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영화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를 이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화적 연출을 사용할 때 이게 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다른 뭐 영화에도 나오고 하지만 눈을 찌르거나 눈을 벌리거나 이거 우리 다 약간의 공포감을 주는 행위고 그리고 눈 말고는 아까 말했던 낭심. 그래서 이거는 좀 TMI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물해부학 조교를 한 4년 반을 했어요. 독일 대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거 뭐 심폐 기능도 하고 뭐 뇌도 해부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딱 어떤 시간이 있냐면 생식기관 해부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큰 쥐를 두 마리를 주는데 수컷쥐가 걸리기도 하고 암컷쥐가 걸리기도 해요. 근데 생식기관 해부를 할 때 이 날카로운 칼과 가위를 들고 남자 학생에게 수컷쥐가 오면 다들 약간 멘붕이 와요. 그 순간 이런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해부학 수업을 듣는 거고 해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원초적인 종류의 어떠한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이러한 공감의 메커니즘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서 약간 사회적 합의를 벗어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영화적 도구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임팩트가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 공감하고 몰입하도록 만드는 한 장면이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몰입하고 공감하시면서 본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앞으로 저 마케팅할 때 무하부이 액션이라고 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이렇게. 네, 거의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 질문 더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짧게 홍보하면 또 인터뷰도 한 영상들이 있어서 나중에 나갈 거고 또 오늘도 또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많은 재밌는 기사가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반응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뇌의 호환성을 이 영화는 천만간다에 베팅을 해가지고 떨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잘라주세요. 다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응원하고 좋았고요. 인생 첫 GV를 류승환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 영화가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제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친한 김동선 박사님께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죠. 새로운 시각도 많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도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신의 불안한 그 불안하고 남루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관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삶을 되게 치열하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의 일상을 지켜내 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하는 어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액션 장르 영화고 뭐 이런 것들 뭐 빌런이 누구냐 얼마나 통쾌하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신경 썼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서도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빠르고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짜 베테랑들인데 각자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즐거움을 보태고 이 한마디 대화라도 더 따뜻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계단 가파르니까 조심하시고. 네, 저희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